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생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제 단기에 어떤 생산 요소가, 투입 요소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 자본이 이 경우에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노동 투입량을 변화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의 증가분, 노동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치즈박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는가, 생산량의 변화분을 우리가 한계 생산이라고 불렀고요. 보시면 처음에 노동을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투입할 때 한계 생산은 늘어나지만 이제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한계 생산이 쭉 감소합니다. 여기에서 한계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노동자 수, 노동 투입량,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사람의 숫자니까 시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노동을 조정할 수도 있고 기업이 사람 단위로 노동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쪽은 치즈박스의 생산량 혹은 산출량.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고 이게 바로 단기 생산함수예요. 단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입 요소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자본이죠. 대체로 노동과 자본만 있을 때는 노동과 자본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라고 하면 대체로 자본이 고정 투입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should run production function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대체로 제 생각에 지금까지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은 여러분들께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스피드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 크게 중요한 것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개념들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저한테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대체로 다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많은 내용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함수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쪽 영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산함수의 형태가 여기에서는 처음에 노동을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투입할 때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앞서 테이블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100, 107, 114. 한 개의 생산이 늘어나는 구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개 생산이 마지노 프로덕트가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추가로 투입할 때마다 추가로 늘어나는 치즈박스의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노동 투입량을 늘릴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가 점차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점차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표현하면 그건 일정한 거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바로 한계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기 생산함수에서 이 생산함수의 기울기가 그쵸? 곡선과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겠지만 이 기울기가 바로 한계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을 계속해서 수강하시면서 제 바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계 생산 체감한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차피 자본 투입량을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는 단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세 번째는 성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한계 생산이 늘어나는가?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투입할 때 왜 한계 생산이 늘어나는가? 이걸 이제 보통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럼 맥도날드 같은 데 생각해 보시면요. 맥도날드 가보시면 여러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각자 자기 태스크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패티만 굽고 또 어떤 분은 햄버거를 이렇게 만들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요즘은 또 주문 받는 사람도 없죠, 그렇죠? 네, 키오스크를 다 사용하니까 뭐 예전에는 주문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인이나 드라이브뚜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문을 받는 분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투입할 때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특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량을 높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 가보시면 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실 직원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동 투입량을 추가로 늘리면 어느 시점부터는 어느 노동 투입량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출량의 크기가 점차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질을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Law of Diminishing Return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개념이고요. 지금 자본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노동 투입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익 체감의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가서 노동도 조정할 수 있고 자본도 조정할 수 있다면 이건 뭐 자본이라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자본 투입량을 늘려가면 추가로 자본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자본이든 노동이든 모두 다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 현실에서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법칙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예외적인 상황을 찾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예외적인 상황에 여러분 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혹은 뭐 수입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기업의 문제 혹은 생산자의 문제, 공급자의 문제에서 두 번째 비용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도 투입해야 되고요. 자본도 투입해야 됩니다. 단기의 자본은 고정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뭐 따로 자본의 양을 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본 비용이 생산량을 늘린다 그래서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노동 투입량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린 단기 의사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투입 요소가 있고 조정 불가능한 투입 요소가 있어요. 조정 가능한 투입 요소를 우리가 가변 투입 요소라고 불렀고 variable input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조정하지 못하는 고정된 투입 요소를 우리가 고정 투입 요소 fixed input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외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변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가변 비용이라고 부르고 노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 투입 요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고정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바로 이 variable cost하고 fixed cost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거죠. 제가 뭐 치킨집을 경영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 뭐 가게 점포 같은 가게를 하나 오픈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 임대료가 바로 픽스드 코스트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매장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의사결정은 단기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이 대표적인 고정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치킨을 더 많이 튀기든 튀기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제가 장만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오토바이 임대료 뭐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구입하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뭐 사업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다 우리가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장비들은 다 우리가 캡스타일하고 구분하는 장비들은 대부분 다 렌트를 하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고정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원들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variable cost입니다. 우린 노동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비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바로 가변 비용, 가변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variable cost가 이 경우에는 이제 labor cost가 되는 것이고, fixed input이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fixed cost가 바로 capital cost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간단한 example인데, 두 번째가 바로 투입하는 노동 투입량이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투입하지 않을 때, 한 사람 투입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컬럼이 생산량이겠죠. 하루에 얼마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을 투입하면 100개 생산하고, 두 사람을 투입하면 207개를 생산하고요. 세 사람을 투입하면 321개를 생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마지노 프로덕트 이 세 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을 앞서 여러분 봤던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한 사람 투입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시간당 hourly wage는 우리 $9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투입하면 제가 부담해야 되는 가변 비용이죠. variable cost는 바로 $72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투입하면 제가 부담해야 되는 variable cost가 바로 $72고요. 두 사람을 투입하면 2배니까 $144가 되고, 세 사람을 투입하면 3배니까 $21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ariable cost는 $72 곱하기 노동 투입량이 되는 것입니다. 쭉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fixed cost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을 많이 투입하든 적게 투입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명을 투입한다라고 한다면 variable cost는 $720 발생할 것이고, 임대료는 똑같이 $200 발생하는 거예요. 전혀 생산하지 않아도 임대료는 $200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xed cost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tal cost가 바로 가변 비용 더하기 고정 비용이니까 이 둘을 더한 겁니다. 컬럼 4와 5를 더한 게 바로 total cost예요. 총 비용은 이 둘의 합이겠죠. 200, 272 이렇게 해서 총 비용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평균 비용에 대한 개념인데요. 평균 비용은 그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total cost를 생산량으로 나누어주면 이게 평균 비용이 되고, 그러니까 average total cost를 평균 총 비용이라고 굳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평균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verage cost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가변 비용도 똑같이 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가변 비용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얘를 평균 가변 비용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average variable cost가 되겠죠. 그래서 A, V, C라고 줄여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비용도, 그러니까 fixed cost도 생산량으로 나누어 주면 평균 고정 비용이 되겠죠. 이건 이제 줄여서 AFC, Average Fixed Co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다시 한번 표를 보실까요? 그러니까 총 비용, 가변 비용, 고정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321개를 생산하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3명을 투입해야 되죠. 총 비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16예요. 이건 이제 $200만큼의 고정 비용과 3명을 투입하니까 3명 투입에 따른 가변 비용 $216를 더한 게 바로 $416예요.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총 비용을 321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Average Total Cost 평균 비용 7 보시면 $29.9가 바로 416을, 자, 이 값은 바로 416달러를 321개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 단위 생산할 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은 가변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변 비용이 모두 얼마냐면 216달러예요. 세 사람을 투입하고 한 사람 72달러씩 지급을 하니까 216달러를 생산량 321개로 나누어주면 정확히 67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 코스트도 마찬가지겠죠. 200달러입니다. 항상. 몇 개를 생산하든 상관없이 항상 200달러를 부담해야 되니까 321달러로 나눠주면 0.62달러, 62센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average total cost, average variable cost, average fixed cost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것은 어떤 성질이냐면 우선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average cost는 쭉 보시면 이렇게 약간 어떤 패턴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average cost는 이러한 패턴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축이 생산량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하락하지만 그 다음에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variable cost 같은 경우에는 쭉 상승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fixed cost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쭉 일관되게 하락하죠. 이런 패턴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제가 뭐 조금 있다가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평균 가변 비용, 그 다음에 평균 고정 비용, 그 다음에 뭐 이 둘을 합치면 평균 비용이 되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위를 더 생산했을 때, 앞서 우리가 한계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생산하는 산출량의 크기가 바로 한계 생산이고 한계 비용은 달라집니다. 여기서의 분모에 오는 것은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그러니까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 그러니까 치즈박스입니다. 앞가는 한계 생산은 노동 투입량이 변할 때고, 마지노 코스트는 치즈박스가 변할 때예요. 생산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적을 때 한 달이 더 생산하느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을 때 한 달이 더 생산하느냐, 두 가지 경우에 달라지겠죠. 생산량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한계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 코스트를 이렇게 표현하죠. 산출량의 변화분의 비용의 변화분이에요. 뭐 이렇게 델타 뭐라고 쓸까요? 델타 Q분의 델타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산출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표에서는 조금 해석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출량이 이렇게 한 단위씩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 표는, 이 테이블은 노동 투입량이 한 단위씩 변할 때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산출량이 한 단위씩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계 비용을 계산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계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단위씩 변하잖아요. 노동 투입량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둘의 차이를 가지고 한계 생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건 총 비용이, 이건 에버리지죠. 토럴 코스트, 이거 보시면 됩니다. 토럴 코스트가 얼마만큼 늘어났는가요? 산출량이, 아웃풋 퍼 데이죠. Q가 한 단위 늘어날 때 토럴 코스트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산출량이 한 단위씩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막바로 이렇게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90에서 1438로 늘어나는데 이건 지금 한 달이 늘어난 게 아니니까 이 비용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이 경우에는 뭐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산출량이 한 단위씩 늘어나는 경우라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조금 변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계산 방법이 틀린 건 아니고요. 우리 16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321 단위를 생산하고 있을 때 한계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207 단위를 생산하다가 321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산출량의 증가분은 이 경우에 100 얼마가 되나요? 빼보면 114가 되나요? 114. 그러니까 114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위 늘어나는 게 아니라 114만큼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때 총 비용은 얼마만큼 변화하냐면 344달러에서 416달러로 늘어났으니까 대략 72달러 늘어난 건가요? 72달러. 그렇죠. 산출량을 114개 늘릴 때 총 비용은 72달러만큼 늘어났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냐면 총 비용의 증가분이 바로 72달러고 산출량의 증가분이 바로 114달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72 나누기 114 한번 해보시면요. 72 나누기 114를 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0.6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0.63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모에 있는 것이 산출량의 변화분인데 한 단위씩 증가하진 않았으니까 한 단위씩 증가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계산하기 되게 쉽죠. 그냥 분모가 자연스럽게 1이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분모가 1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용의 증가분, 총 비용의 증가분을 산출량의 증가분으로 나누어서 대략 평균적인 개념으로 한계 비용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321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할 때의 한계 비용은 바로 0.63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테이블에서도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한계 비용을 계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아까 평균 비용은 어떤 쉐입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은 어떤 쉐입을 갖고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고정 비용은 또 어떠한 패턴을 갖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한계 비용은 어떤 패턴을 갖는지 다시 한번 테이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하나는 평균 비용이고 두 번째는 평균 가변 비용이고 세 번째는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비용부터 생각해 보면 한계 비용은 어떤가요? 처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MC는 한계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비용 같은 경우에는 7번이에요.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고정 비용의 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럴 코스트는 베리어블 코스트와 픽스드 코스트의 합인데 이걸 다 Q로 나눈 거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평균 비용도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고정 비용의 합이 돼요. 그런데 보시면 픽스드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평균 고정 비용은 분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200달러를 생산량으로 나눠준 게 평균 고정 비용인데 Q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 고정 비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치킨을 많이 튀기면 튀길수록 치킨 한 마리당 임대료는 점점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치킨 마리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많이 판매하면 많이 판매할수록 평균 임대료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쭉 하락해요. 이게 바로 average fixed cost고요. 그 다음에 가변 비용은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average variable cost겠죠. 그럼 이 둘을 합친 게 평균 비용인데 제가 치킨을 적게 튀길 때는 어떤 효과가 더 크냐면 average fixed cost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제가 치킨을 적게 튀길 때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겠죠. 치킨을 더 많이 튀기면 튀길수록. 그런데 계속 튀기면 튀길수록 그 다음부터는 어떤 효과가 더미넌트 하냐면 평균 가변 비용의 효과가 더미넌트예요.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치킨을 많이 튀기면 튀길수록 치킨 한 마리당 임대료는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베리어블 코스트는 이렇게 상승해요. 이건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런 거냐면 한 사람을 제가 추가로 투입했을 때 그때 추가로 튀길 수 있는 치킨 마리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치킨을 더 튀기고 싶다면 저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어떤 성질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노 프로덕터블 레이버가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더 투입했을 때 처음에는 한 마리를 튀겼는데 두 번째 사람을 투입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추가로 0.5마리를 튀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마리를 튀기려면 이제 죄송합니다. 두 마리를 튀기면 두 마리가 아니죠. 두 마리를 튀기려면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한 마리를 튀기고 싶을 때는 한 명이면 되지만 두 마리를 튀기고 싶을 때는 한 세 명쯤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average variable cost가 상승해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이 바로 평균 비용이니까 평균 비용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 둘을 합친 거니까 이 둘을 더하면 평균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비용은 이렇게 U-shape을 갖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노 코스트는 우상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average total cost는 이렇게 inverse, U-shape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노 코스트는 잘 보시면 총 비용, 죄송합니다. 평균 비용에 저점을 지나요. 이렇게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노 코스트는 평균 비용에 저점을 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평균 가변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밑에 있겠죠.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고정 비용을 합친 것이 평균 비용이니까 당연히 평균 가변 비용은 요 밑에 있고 똑같은 성질이 여기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노 코스트는 두 번째 평균 가변 비용의 저점을 지납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예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많아서 학점에 대한 어떤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신 점수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셨으니까 내신 점수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내신이 뭐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저희 애가 뭐 고등학생이면 저도 잘 알 텐데 뭐 그렇지도 않고 어려서 내신 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내신 점수가 어떻게 산출하나요? 수미양가인가요? 어떻게 계산해요? 예를 들면 내신 점수 고1, 고2, 고3 이렇게 내신 점수 합산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신 점수를. 1, 2, 3등급 이렇게 등급,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 저도 내신제 하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제가 대학 갈 때부터 여러분의 입시 제도가 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수능이라든가 이런 제 수능 1세대예요. 내신 수능 저희 때부터 시작됐어요. 비참한 세대죠, 그렇죠? 예, 아주 비참한 세대입니다. 저희도 내신 등급으로 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1, 2, 3학년 전체 100,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율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다른데 보통 1, 2, 3학년 전체 100%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결과는 전체 과목을 갖고 점수대로 해서 뭐 상대평가 하겠죠. 뭐 그 정도 저도 내신 다 받아봤으니까 그 정도는 아는데 채팅 그만하세요. 예, 직접 말씀으로 하시지 않을 거면 채팅 그만하세요. 이런 질문은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시면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제 설명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뭐 그렇게 굳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이그젬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 대학 생활을 해보시면 이제 그 나중에 졸업할 때 성적이 나오겠죠. 그걸 GPA라고 합니다. GPA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터 그레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 학교는 A 플러스를 받으면 4.5, 그 다음에 A 4, 그 다음에 B 플러스가 3.5,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이제 레터 그레이드를 받게 되고 각각에 대한 그 포인트죠. 점수를 이제 합산해서 뭐 3학점 크레딧이 3학점인 그러니까 크레딧을 이제 학점이라고 부르죠. 그 크레딧이 3개인 과목도 있고 크레딧이 1개인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레딧이 한 개인 과목에서 4.5를 받으면 별 큰 의미는 없겠죠. 이제 크레딧이 3개 정도쯤 돼야 4.5를 받으면 임팩트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A는 우리가 우리말로 평점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크레딧 3개에서 4.5를 받고 A 플러스겠죠. 뭐 크레딧이 뭐 2개인 과목에서 4를 받았으면 이건 A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서 여러분의 크레딧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 4.5 곱하기 3,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합산한 다음에 크레딧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여러분의 GPA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는 평균이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추가로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할 텐데 대표적으로 경제학 원론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그젬플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직 여러 과목을 수강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이드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신을 여쭤봤는데 저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별로 안 주셨어요. 만약에 경제학 여러분의 GPA가 예를 들면 3.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점 평균이 GPA가 B 플러스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런 정보는 여러분 2학년쯤 되면 제가 드리는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경제학 원론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A 플러스를 받았어요. 4.0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GPA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여러분의 GPA는 B 플러스인데 이 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GPA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GPA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만약에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B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3.5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GPA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바로 마지노럴 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얻는 학점이 여러분의 GPA보다 크다면 당연히 average cost는 상승해야 됩니다. 이게 average cost예요. average variable cos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fixed cost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average cost는 상승하게 되고 만약에 marginal cost가 여러분의 average cost보다 적다면 그러면 당연히 average cost는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marginal cost가 average cost보다 작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의 GPA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칸 경제학 원론 과목에서 여러분의 그레이드입니다. 만약에 GPA보다 낮은 학점을 이 과목에서 받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average cost는 떨어지게 되고
이 칸에서의 학점이 GPA보다 더 높다면 여러분의 average cost는 여러분의 GPA는 이 이코노믹스 2칸까지 포함한 GPA는 당연히 상승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verage cost에 대해, average total cost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 average variable cost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이렇게 그려놓고 한계 비용은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잘 그리시면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세 번째는 우리가 생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입 혹은 가격입니다. 기업의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죠, 그렇죠?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우리가 앞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업은 뭐 기업과 공급자와 판매자와 그 다음에 뭐죠? 공급자, 판매자, 생산자 이걸 다 동일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바로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이라고 우리가 뭐 표현해도 괜찮고 생산량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보다 더 일반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렇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치즈박스죠. 앞서 우리가 챕터 6에서 처음에 가정했던 것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치즈박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치즈맨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치즈맨은 그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수입을 보여주는 식에서 치즈맨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 요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치즈맨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산량이에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치즈맨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price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개념은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한계 수입은 뭐냐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물론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겠죠.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바로 marginal revenue예요. 그러니까 marginal revenue는 그 자체 그 정의가 바로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입니다. 근데 여러분 치즈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뭘까요? 바로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not necessarily 항상 marginal revenue가 시장 가격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게 같아지냐면 치즈박스 시장이 완전 경쟁적일 때. 이거 not necessary예요. not necessary예요. 이게 아니죠. CC죠. 스펠링은 맨날 헷갈려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써야 돼요. 항상 그래서. not necessarily. 이 둘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언제 같아지냐면 완전 경쟁적인 시장일 때 그럴 때 바로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치즈박스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치즈맨 어떤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간단한 예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죠. 개별 기업은 매일매일 1225개의 치즈박스를 생산해내고 이런 기업이 시장에 모두 10,000개 존재해요. 다 똑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격에서 이 가격은 아마도 달러 13센트겠지만 모두 하루에 1225만 개의 치즈박스가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균형 가격은 달러 13센트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 가격이에요. 달러 13센트.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거래량이 바로 요 값이 얘겠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치즈박스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개 수입이 가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장이 완전 경쟁적일 때만 개별 기업의 한 개 수입이 시장 가격과 같아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바람 라인은 뭐냐면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 가격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즈맨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치즈박스의 가격을 인상하면 아무도 치즈맨에 와서 치즈박스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치즈박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달러 13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치즈맨이 가격을 올리면 하나도 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경제학에서는 써요. 저도 이렇게 썩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해를 하고 나면 그 표현이 괜찮은 표현인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무한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왜 막 썼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시장 가격 달러 13이겠죠. 시장 가격에서 무한 탄력적이에요. 혹은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만 인상하더라도 하나도 판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이 관찰하고 있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러 13에서 무한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다 다른 치즈박스 기업으로 갈 테니까 거기 가면 다 1달러 13센트의 치즈박스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자신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평선이에요. 시장 가격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생산의 문제, 생산함수, 단기 생산함수죠. 자본 투입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산 비용, 생산함수.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 한계 수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수입이 무엇인지, 한계 수입이 무엇인지. 바로 한계 수입은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시장 가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혹은 수입,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기업은 그럼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가, 얼마만큼을 생산해야 이윤이 극대화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혹은 가장 높은 이윤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윤을 정의해야 되겠죠. 이윤이 뭐냐면 경제학에서의 이윤은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경제학에서의 이윤은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를 가능한 벌리는 거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총수입도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총비용도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수입이 뭐였었냐면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잖아요. Q입니다. 그런데 이 P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더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총수입은 늘어나는 것이고, 총비용도 우리가 앞서 봤었어요. 총비용도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에서 뭐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총비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균 총비용 그림만 봤지만 총비용은 대체로 우상향이에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Q를 선택해야 이윤이 극대화될까? 그게 바로 우리의 관심사고요. 어디에서 출발하면 좋냐면 치즈박스가
죄송합니다. 치즈맨이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치즈박스를 하나 더 생산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를 더 생산하게 되면 수입은 늘어나요. 그렇죠? 예, 가격만큼 받고 판매할 수 있으니까 시장 가격 달러 13만큼 받고 판매할 수 있으니까 수입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생산을 더 하려면 노동 투입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늘어나요. 비용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마지널한 접근이에요. 마지널 어프로치라고 불러보죠.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얻는 비용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수입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요. 그런데 추가로 늘어나는 수입, 제가 100개를 생산하다가 101개를 생산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과 100개를 생산하다가 101개를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얻는 비용보다 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윤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면 당연히 이윤은 늘어납니다. 추가적인 이윤이 0보다 큰 경우고, 두 번째 가능성은 정반대예요.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윤이 마이너스겠죠. 추가 이윤은 마이너스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이 둘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39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가격은, 치즈박스의 가격은 달러 13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939번째 치즈박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널 코스트를 계산을 할 때 사실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854에서 939로 갈 때 한 단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위가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총 비용, 요 차이를 계산해서 비용의 증가분 델타 C를 산출량의 증가분 델타 Q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 개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85센트라고 하는 것은 939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제가 적어볼까요? 939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할 때 한 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939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85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39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치즈맨은 달러 13만큼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 마지널 레비뉴니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마지널 레비뉴는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939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하는 것이 치즈맨한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얻는 수입 빼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해보면 이윤이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윤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28센트만큼 늘어나죠. 그렇죠? 이게 마지널 레비뉴 시장 가격이고 이게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점은 바로 이 점 A예요. 이 점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 마지널 코스트는 이만큼인데 마지널 레비뉴는 달러 13이니까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늘려도 여전히 마지널 레비뉴가 마지널 코스트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해서 이윤을 늘려갈 수 있어요.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이 경우에는 최선이고, 두 번째 경우는 점 B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점 B는 1438개의 치즈박스를 생산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요. 이게 점 B예요. 마찬가지로 1438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할 때 마지널 코스트는 달러 50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널 코스트고요. 그런데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은 여전히 달러 13이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노럴 레비뉴는 이 경우에 여전히 달러 13이에요. 그럼 달러 13과 달러 50를 비교하면 당연히 마지노럴 코스트가 마지노럴 레비뉴보다 커요. 1438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438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이 점에서 마지노럴 코스트가 달러 50였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수입은 달러 13이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생산량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노럴 레비뉴와 마지노럴 코스트가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래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1225개를 생산하면 그때의 마지노럴 코스트는 달러 13이 돼요. 바로 이 달러 13이 시장 가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냐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뭐 여러분 수학 어느 정도 다 잘 하시니까 그냥 어려운 수학을 쓰진 않겠습니다. 기업의 지금 치즈맨의 수입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Q입니다. 그러면 달러고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바로 달러 13이겠죠. 그렇죠? 예. 추가로 얻는 수입이 바로 달러 13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우리가 표현해 보자고 한다면 비용은 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이윤이 됩니다. 이게 토럴 코스트예요. 수입과 비용의 차이를 가장 벌리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이 둘의 차이가 가장 넓어지는 산출량 수준이 어디일까? Q스타라고 한다면 그걸 찾는 방법은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거리를 다 찾아보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의 개념을 사용해 보면 이거의 기울기, 수입 곡선의 기울기는 P와 같고요. 달러 13. 그 다음에 이 비용 곡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정확히 달러 13이 되는 기울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쭉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비용 곡선 기울기가 정확히 달러 13이 되는 점, 다른 색깔로 해보죠. 이렇게 달러 13이 되는 점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평행해지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제일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Q스타에서 비용 곡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데 이 기울기가 정확히 달러 1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노럴 코스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총 비용 곡선의 기울기는 어떤 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측정하면 굉장히 클 것이고 여기서 측정하면 굉장히 작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마지노럴 코스트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확히 마지노럴 코스트가 달러 13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그게 바로 P equal 마지노럴 코스트예요. 그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수학적인 개념을 잘 갖고 계시는 학생들한테는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나중에 미시경제에서 다시 배우실 테니까요. 그래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고 있다면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산출량을 결정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니까 한 개 수입이 P와 같겠죠. 시장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독점 기업이라든가 혹은 뭐 과점 기업이라든가 혹은 독점적 경쟁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기회가 되면 볼 텐데 거기에서는 한 개 수입이 가격과 같아지지 않겠죠. 독점 기업은 시장에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밖에 없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게 넌센스죠, 그렇죠? 예, 여러분 뭐 SK텔레콤이나 뭐 KT나 LG U+ 이런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세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알뜰폰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알뜰폰 같은 거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이 기업들이 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담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눈치를 본다든가 이러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KT든 LG U+든 뭐 SK든 마지노 레비뉴가 시장 가격은 아니겠죠. 자기가 정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들 기업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 레비뉴가 정확히 시장 가격과 같다라고 볼 수 없죠. 참고로 이제 그 다음에 이윤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총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토럴 코스트를 생산량으로 나눈 거라고 했어요. 그럼 토럴 코스트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 이거 뒤집어 쓰면 토럴 코스트는 이 둘을 곱한 거잖아요.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럴 코스트는 모르는데 평균 비용과 산출량을 알아요. 그러면 총 비용 계산할 수 있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산출량과 총 비용을 알면 평균 비용 당연히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평균 비용과 산출량을 알면 우리 총 비용도 계산할 수 있어요. 거꾸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윤을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작은 화면으로 나온다는 게 뭔가요? 어떤 학생이 작은 화면으로 나온다고, 작은 화면이 뭐예요? 큰 화면은 뭐고 작은 화면은 뭔가요? 너무 작은가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화면이? 화면 보이는데요. 네. 그 PDF 파일 창이 작게 나와서 그래요? 너무 작아요, 이게? 안 보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키우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창 커지나요? 네, 크게 커져요. 이렇게 하면 커져요? 전체로 하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커졌나요? 네. 됐어요? 네. 여러분 채팅하지 마세요. 저 채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다 있으시지 않아요? 없는 학생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 쓰시면 제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되게 힘들어요. 네.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대화하려고 실시간 강의하는 거고 여러분 문자 받고 싶으면 제가 녹화 강의 올려서 강의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윤을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산출량이고 총 비용은 평균 비용 곱하기 산출량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윤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윤은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인데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산출량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총 비용은 평균 비용 곱하기 산출량이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텀에도 Q가 있고 두 번째 텀에도 Q가 있으니까 Q로 묶어주면 가격 빼기 평균 비용 곱하기 Q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빼기 평균 비용 곱하기 Q. 그러니까 총 수입과 총 비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 그 다음에 평균 비용, 그 다음에 산출량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거꾸로 이윤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윤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가격이 average total cost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총 비용이 죄송합니다. 평균 비용이 가격보다 높으면 그때는 이제 이윤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우리가 이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이는 프라이스 마이너스 평균 비용의 산출량을 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마지널 코스트 있고 에버리지 토럴 코스트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마지널 레비뉴가 바로 가격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한계 수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텀을 그림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격 빼기 평균 비용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산출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산출량은 지금 여기예요. 자, 이만큼 생산하고 있을 때 그때의 평균 비용을 찾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평균 비용은 얼마만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얼마만큼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Q를 이렇게 결정했을 거고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MR equal MC로 결정하는 거예요. 한계 수입 가격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점, 이 점을 찍고 얼마만큼을 생산하냐면 이만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average cost가 바로 0.93이고요. 시장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윤을 다 계산한 거죠. 이 두 값의 차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이만큼이죠.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죠. 요만큼이 바로 price minus average cost고 그럼 이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거기에다가 생산량을 곱한 거니까 정확히 여기 면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example로 제가 말씀드린 거 계산해 볼 수 있어요. price minus average cost가 약 0.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수준이 1225니까 이 둘을 곱하면 $2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 equal MC는 사실 뭐 여러분 이건 뭐 경제학에서는 그냥 뭐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경제학과 학생이라면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MR equal MC. 이건 사실 기업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개인의 문제에서도 소비자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소비자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걸 marginal benefit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marginal benefit. 내가 추가로 얻는 편익과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사이의 관계를 쭉 보고 내가 추가로 얻는 만족이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하고 같아지는 수준까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뭘 한 거냐면 MR equal MC 혹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P equal MC에서 우리가 Q스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수준이 어떻게 도출되냐면 시장 가격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와 만나는 점을 잘 찾아서 거기에서 산출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윤이 극대화 되는 거예요. 혹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러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해서 기업의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죠. 치즈맨의 서플라이 커브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러니까 치즈박스에 대한 공급 곡선이에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쪽이 가격이고요. 이쪽이 공급량이에요. 그러니까 치즈맨 하나의 기업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 공급 곡선은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기업이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릴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급량을 늘릴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떨어지면 치즈맨은 공급량을 줄일 거예요. 어떤 이런 형태의 공급 곡선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곡선을 우리가 도출해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간단한 실험이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실험이 바로 가격이 변할 때 치즈맨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질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겠죠. 더 치즈맨이죠. P가 변할 때 치즈맨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생산량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어떻게 변할까를 우리가 보면 그 답이 바로 치즈맨의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죠. 치즈박스의 가격이 원래 $13이었는데 $13에서 $41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져 있는데 왜 가격이 상승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 가격이 $41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치즈맨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현재 이 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점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점에 있으면 계속해서 1225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하고 있으면 그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큽니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마지널 레비뉴가 마지널 코스트보다 높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의 마지널 레비뉴도 상승하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이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치즈맨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렇죠?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얻은 결과는 가격이 상승하면 치즈맨은 치즈박스의 생산량을 늘릴 거예요. 두 번째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번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13에서 이번에는 78센트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질까? 자, 만일 요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요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25번째 치즈박스를 생산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은 이제 78센트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마지널 코스트는 $13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지널 레비뉴는 이제 마지널 코스트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얻는 수입이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보다 더 작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78센트로 떨어지면 생산량을 854로 줄이고요. 가격이 $41으로 상승하면 생산량을 1390으로 늘리는 것이 치즈맨에게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공급 곡선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이제 치즈맨의 공급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가격이 $13일 때는 공급량이 1225고요. 제가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가격이 $41일 때는 공급량이 1390이 되고 가격이 78센트로 떨어지면 그러면 공급량은 854가 돼요.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이 여기 여러분 슬라이드의 이 그림 중에 뭐와 같은가요? 정확히. 뭐와 같은 그림을 제가 그린 건가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기업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고 대충 이제 끄적끄적 그렸단 말이에요.
이 그림하고 정확히 같은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널 코스트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가 마치 기업의 공급 곡선인 것처럼 보여요. 가격이 2달러로 상승하면 이 기업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가격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와 같아지는 점까지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량은 이렇게 돼요. 계속 한번 해보시면 돼요.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면 마지널 코스트 커브를 따라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한 게 정확히 이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치즈맨의 공급 곡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과예요. 더 정확히 정말로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되는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아랫부분은 조금 트리키해 보이죠. 그렇죠? 가격이 더 떨어지면 뭔가 의사결정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한 학기에 경제학 원론을 다 커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고